때는 바야흐로 어린 명종 임금이 즉위하시고 모후인 문정왕 후께서 수렴청정으로 그 위세를 떨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성 한양의 번화함 뒤편 남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에는 서하라는 20해를 갓 넘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된 삶에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맑은 눈과 굳세면서도 섬섬옥수 같은 손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남편은 돌쇠라 불리는 사내로 대대로 양반가의 머슴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순박하지만 무력한 사내였습니다. 서하 역시 권세가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도우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서하가 일하는 곳은 당대 최고 권력가 민대감 댁의 외곽 농장이었습니다. 민대감은 누이인 문정왕 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귀한 우유죽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젖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우유죽은 상류층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맛볼 수 있는 진미였습니다. 서하의 주된 임무는 바로 이 젖소들의 젖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여름날 뙤약볕 아래 땀으로 흠뻑 젖도록 젖을 짜면서도 우유가 통에 차오르면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우유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지만 서하에게는 고된 노동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서하가 숨막히는 더위에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고 땀을 훔치며 젖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한량 박진사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박진사는 수려한 외모와 막대한 재산 덕의 한량으로 이름난 인물로 민대감과도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박진사는 땀에 젖은 목덜미, 젖을 짤 때 드러나는 팔의 힘줄, 일에 열중하는 서하의 모습에서 강렬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꾸밈없는 생명력과 건강한 아름다움, 특히 땀 때문에 저고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서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댁에서 젖을 짜는 아이로구나. 송구하옵니다. 진사 어르신. 미처 알아뵙지 못했사옵니다. 괜찮다. 하던 일마저 하거라. 듣자하니 내가 우유죽도 끓일 줄 안다지. 예, 조금 할 줄 아옵니다. 우유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막 짜낸 그 신선한 우유를 마셔보고 싶구나. 서하는 망설였지만 주인의 친구인 진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깨끗한 사발에 우유를 담아 건넸습니다. 박진사에게 그 우유는 세상 어떤 술보다 달콤하고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우유를 들이켰습니다. 더 짜드릴까요? 박진사는 순간 말문이 막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하가 다시 젖을 짜는 동안 박진사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사는 서하 생각에 밤잠을 설쳤지만 생우유를 많이 마신 탓에 호되게 배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배앓이가 가라앉자마자 박진사는 다시 서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하가 냇가에서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채 힘차게 빨래를 밟고 있었습니다. 탄력 있는 종아리와 발목의 곡선이 물방울과 함께 빛났습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하야, 이런 고된 일은 이제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나의 첩이 되어 평생 호강하며 살게 해주겠다. 내 재산은 넉넉하니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을 게다. 서하는 당황했지만 이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슴인 남편과의 가난한 삶과 첩의 자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칠 밤낮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박진사는 크게 기뻐하며 서하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놀이개,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여유가 생기자 서하 본연의 아름다움과 기품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본부인인 안방마님은 서하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안방마님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서하를 질투하며 내쫓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대감이 몰래 우유죽을 즐겨 먹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정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민대감과 가깝게 지내던 박진사 역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서하에게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불안해하는 박진사를 보며 서하는 문득 옛남편 돌쇠가 걱정되었습니다. 서하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충직한 여종 다니에게 몰래 돌쇠의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다니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돌쇠 서방이 걱정되어 몰래 서찰과 돈을 좀 전해주고 싶구나. 아씨, 전부를 만나시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특히 안방마님께서 아시면 서하의 간곡한 부탁에 다니는 결국 민대감댁 뒷문 근처로 향했습니다. 서하와 다니는 큰 나무 뒤에 숨어 돌쇠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뒷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돌쇠가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찰과 돈을 건넸습니다. 서찰에는 거처가 힘겨우면 작은 초가집이라도 마련해줄 터이니 상심치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찰을 다 읽은 돌쇠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하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서하와 다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싸늘한 표정의 박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박진사 옆에는 그의 수발을 들던 머슴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는 게냐? 그저 산책을 좀 다녀왔사옵니다. 나으리. 박진사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진사의 수발 머슴이 서하를 미행했고 옛 남편과 만나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모함입니다. 대감마님, 그건 모함이옵니다. 아씨께서는 그저 저를 통해 서찰만 전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전해주었사옵니다. 이미 의심과 질투, 불안감에 사로잡힌 박진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얀 것들. 어디서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매질하여 내쫓아라. 서하는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났고 안방마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쫓겨난 서하의 뒤를 다니가 말없이 따랐습니다. 아씨, 저는 끝까지 아씨 편이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다니는 매질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서하를 부축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다니는 손재주가 뛰어나 틈틈이 놀이개를 만들어 팔아 고향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곤 했습니다. 서하는 자신을 아씨라 부르지 말라 했지만 다니는 끝까지 서하를 아씨로 모셨습니다. 그제야 서하는 자신이 다니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에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니의 고향 작은 마을에서 서하와 다니는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다니에게 놀이개 만드는 법을 배웠고 두 사람은 함께 만든 놀이개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놀이개는 입소문을 타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제법 이름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서하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훤칠한 외모의 젊은 선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다니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서하는 장사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좌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서하 낭자가 아니십니까? 서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진사 댁의 아들 민준이라 하옵니다. 예전에 박진사 댁에서 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박진사의 친구 아들로 예전에 자신을 보고 남몰래 연모의 정을 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서하는 이미 박진사의 첩이었기에 그의 호의적인 눈빛을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민 대감은 탄핵은 면했지만 세력이 약화되었고 박진사는 결국 모함으로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하더이다. 그것 참 고소하네요. 하! 서하는 민 대감의 세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말에
돌쇠가 무사하겠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주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장터로 서하를 찾아와 놀이개를 사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서하는 김민준의 변함없는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선뜻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머슴의 아내였고 진사의 첩이었던 자신이 어찌 양반가의 도련님과 짝이 될 수 있겠는가. 고민 끝에 서하는 김민준을 따로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여인이 어찌 도련님의 배필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도련님의 앞날을 위해 이제 그만 저를 잊어주시옵소서. 저는 이제부터 낭자를 박이시라 부르겠습니다. 예. 제가 어찌? 과거의 일들은 모두 낭자가 원해서 겪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 태어나신 낭자야말로 진정한 아기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낭자이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김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서하는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엿듣던 단이 역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준은 문정왕후가 승하하면 민 대감의 권세가 몰락할 것이며 그때 혼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얼마 후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민 대감과 그의 첩은 유배를 갔다가 음독자살했습니다. 민 대감과 연루되었던 이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박진사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자 김민준과 서하는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김민준은 서하의 장사를 뒤에서 도왔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서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옛 남편 돌쇠에게 작은 집과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 그의 남은 삶을 돌봐주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서하의 삶 밑바닥 인생에서 권세가의 첩으로 다시 버림받은 여인에서 성공한 상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하늘의 뜻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인정승천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어린 명종 임금이 즉위하시고 모후인 문정왕후께서 수렴청정으로 그 위세를 떨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성 한양의 번화함 뒤편 남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에는 서하라는 20해를 갓 넘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된 삶에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맑은 눈과 굳세면서도 섬섬옥수 같은 손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남편은 돌쇠라 불리는 사내로 대대로 양반가의 머슴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순박하지만 무력한 사내였습니다. 서하 역시 권세가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도우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서하가 일하는 곳은 당대 최고 권력가 민 대감 댁의 외곽 농장이었습니다. 민 대감은 누이인 문정왕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귀한 우유죽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젖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우유죽은 상류층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맛볼 수 있는 진미였습니다. 서하의 주된 임무는 바로 이 젖소들의 젖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여름날 뙤약볕 아래 땀으로 흠뻑 젖도록 젖을 짜면서도 우유가 통에 차오르면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우유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지만 서하에게는 고된 노동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서하가 숨막히는 더위에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고 땀을 훔치며 젖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한량 박진사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박진사는 수려한 외모와 막대한 재산 덕의 한량으로 이름난 인물로 민 대감과도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박진사는 땀에 젖은 목덜미, 젖을 짤 때 드러나는 팔의 힘줄, 일에 열중하는 서하의 모습에서 강렬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꾸밈없는 생명력과 건강한 아름다움, 특히 땀 때문에 저고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서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댁에서 젖을 짜는 아이로구나. 송구하옵니다. 진사 어르신. 미처 알아뵙지 못했사옵니다. 괜찮다. 하던 일마저 하거라. 듣자하니 내가 우유죽도 끓일 줄 안다지.
조금 할 줄 아옵니다. 우유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막 짜낸 그 신선한 우유를 마셔보고 싶구나. 서한은 망설였지만 주인의 친구인 진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깨끗한 사발에 우유를 담아 건넸습니다. 박진사에게 그 우유는 세상 어떤 술보다 달콤하고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우유를 들이켰습니다. 더 짜드릴까요? 박진사는 순간 말문이 막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화가 다시 젖을 짜는 동안 박진사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사는 서화 생각에 밤잠을 설쳤지만 생우유를 많이 마신 탓에 호되게 배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배앓이가 가라앉자마자 박진사는 다시 서화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화가 냇가에서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채 힘차게 빨래를 밟고 있었습니다. 탄력 있는 종아리와 발목의 곡선이 물방울과 함께 빛났습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야, 이런 고된 일은 이제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나의 첩이 되어 평생 호강하며 살게 해주겠다. 내 재산은 넉넉하니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을 게다. 서한은 당황했지만 이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슴인 남편과의 가난한 삶과 첩의 자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칠 밤낮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박진사는 크게 기뻐하며 서화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놀이개,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여유가 생기자 서화 본연의 아름다움과 기품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본부인인 안방마님은 서화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안방마님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서화를 질투하며 내쫓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 대감이 몰래 우유죽을 즐겨 먹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정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민 대감과 가깝게 지내던 박진사 역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서화에게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불안해하는 박진사를 보며 서화는 문득 옛남편 돌쇠가 걱정되었습니다. 서화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충직한 여종 다니에게 몰래 돌쇠의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다니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돌쇠 서방이 걱정되어 몰래 서찰과 돈을 좀 전해주고 싶구나. 아씨, 전부를 만나시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특히 안방마님께서 아시면. 서화의 간곡한 부탁에 다니는 결국 민 대감댁 뒷문 근처로 향했습니다. 서화와 다니는 큰 나무 뒤에 숨어 돌쇠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뒷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돌쇠가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찰과 돈을 건넸습니다. 서찰에는 거처가 힘겨우면 작은 초가집이라도 마련해줄 터이니 상심치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찰을 다 읽은 돌쇠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화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서화와 다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싸늘한 표정의 박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박진사 옆에는 그의 수발을 들던 머슴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는 게냐? 그저 산책을 좀 다녀왔사옵니다. 나으리. 박진사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진사의 수발 머슴이 서화를 미행했고 옛 남편과 만나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모함입니다. 대감마님, 그건 모함이옵니다. 아씨께서는 그저 저를 통해 서찰만 전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전해주었사옵니다. 이미 의심과 질투, 불안감에 사로잡힌 박진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얀 것들. 어디서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여봐라, 저것들을 당장 매질하여 내쫓아라. 서화는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났고 안방마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쫓겨난 서화의 뒤를 다니가 말없이 따랐습니다. 아씨, 저는 끝까지 아씨 편이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다니는 매질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 서화를 부축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다니는 손재주가 뛰어나 틈틈이 놀이개를 만들어 팔아 고향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곤 했습니다. 서화는 자신을 아씨라 부르지 말라 했지만 다니는 끝까지 서화를 아씨로 모셨습니다. 그제야 서화는 자신이 다니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에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니의 고향 작은 마을에서 서화와 다니는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다니에게 놀이개 만드는 법을 배웠고 두 사람은 함께 만든 놀이개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놀이개는 입소문을 타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제법 이름난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서화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훤칠한 외모의 젊은 선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다니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서화는 장사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좌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서화 낭자가 아니십니까? 서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진사 댁의 아들 민준이라 하옵니다. 예전에 박진사 댁에서 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박진사의 친구 아들로 예전에 자신을 보고 남몰래 연모의 정을 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서화는 이미 박진사의 첩이었기에 그의 호의적인 눈빛을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민 대감은 탄핵은 면했지만 세력이 약화되었고 박진사는 결국 모함으로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하더이다. 그것 참 고소하네요. 하! 서화는 민 대감의 세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말에 돌쇠가 무사하겠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주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장터로 서화를 찾아와 놀이개를 사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서화는 김민준의 변함없는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선뜻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머슴의 아내였고 진사의 첩이었던 자신이 어찌 양반가의 도련님과 짝이 될 수 있겠는가. 고민 끝에 서화는 김민준을 따로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여인이 어찌 도련님의 배필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도련님의 앞날을 위해 이제 그만 저를 잊어주시옵소서. 저는 이제부터 낭자를 박이씨라 부르겠습니다. 예. 제가 어찌? 과거의 일들은 모두 낭자가 원해서 겪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 태어나신 낭자야말로 진정한 아기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낭자이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김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서화는 그동안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엿듣던 다니 역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민준은 문정왕후가 승하하면 민 대감의 권세가 몰락할 것이며 그때 혼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얼마 후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민 대감과 그의 첩은 유배를 갔다가 음독자살했습니다. 민 대감과 연루되었던 이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박진사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자 김민준과 서화는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김민준은 서화의 장사를 뒤에서 도왔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서화는 남편을 설득하여 옛 남편 돌쇠에게 작은 집과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 그의 남은 삶을 돌봐주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서화의 삶 밑바닥 인생에서 권세가의 첩으로 다시 버림받은 여인에서 성공한 상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하늘의 뜻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인정승천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어린 명종 임금이 즉위하시고 모후인 문정왕 후께서 수렴청정으로 그 위세를 떨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성 한양의 번화함 뒤편 남산 자락 아래 작은 초가에는 서하라는 20해를 갓 넘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된 삶에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맑은 눈과 굳세면서도 섬섬옥수 같은 손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남편은 돌쇠라 불리는 사내로 대대로 양반가의 머슴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순박하지만 무력한 사내였습니다. 서하 역시 권세가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도우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서하가 일하는 곳은 당대 최고 권력가 민대감 댁의 외곽 농장이었습니다. 민대감은 누이인 문정왕 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귀한 우유죽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젖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우유죽은 상류층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맛볼 수 있는 진미였습니다. 서하의 주된 임무는 바로 이 젖소들의 젖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여름날 뙤약볕 아래 땀으로 흠뻑 젖도록 젖을 짜면서도 우유가 통에 차오르면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우유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지만 서하에게는 고된 노동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서하가 숨막히는 더위에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고 땀을 훔치며 젖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한량 박진사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박진사는 수려한 외모와 막대한 재산 덕의 한량으로 이름난 인물로 민대감과도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박진사는 땀에 젖은 목덜미, 젖을 짤 때 드러나는 팔의 힘줄, 일에 열중하는 서하의 모습에서 강렬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꾸밈없는 생명력과 건강한 아름다움, 특히 땀 때문에 저고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서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댁에서 젖을 짜는 아이로구나. 송구하옵니다. 진사 어르신. 미처 알아뵙지 못했사옵니다. 괜찮다. 하던 일마저 하거라. 듣자하니 내가 우유죽도 끓일 줄 안다지. 예, 조금 할 줄 아옵니다. 우유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막 짜낸 그 신선한 우유를 마셔보고 싶구나. 서하는 망설였지만 주인의 친구인 진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깨끗한 사발에 우유를 담아 건넸습니다. 박진사에게 그 우유는 세상 어떤 술보다 달콤하고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우유를 들이켰습니다. 더 짜드릴까요? 박진사는 순간 말문이 막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하가 다시 젖을 짜는 동안 박진사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사는 서하 생각에 밤잠을 설쳤지만 생우유를 많이 마신 탓에 호되게 배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배앓이가 가라앉자마자 박진사는 다시 서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하가 냇가에서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채 힘차게 빨래를 밟고 있었습니다. 탄력 있는 종아리와 발목의 곡선이 물방울과 함께 빛났습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하